926년 1월 14일 만주 동쪽 끝 상경 용천부 한 거대 도시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해동 성국 발해의 수도였습니다. 거란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 발해 마지막 황제 대인선에게 항복을 받았습니다. 925년 12월 거란 침공이 시작된 지 정확히 15일 만이었습니다. 228년 동안 만주와 연해주와 한반도 북부를 다스리던 대제국, 당나라가 해동 성국이라 인정한 그 큰 나라, 인구 약 200만에서 300만 명, 군사 약 10만 명을 거느린 동아시아 강국, 그 거대한 나라가 단 15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멸망한 대제국으로 기록된 1100년 전의 놀라웠던 한 장면입니다. 교과서에 한 줄로만 적혀있는 해동 성국 발해, 그 한 줄 뒤에 11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깔립니다. 228년을 지켜온 해동 성국이 왜 단 15일 만에 무너졌을까? 백두산 대분화 때문이었을까? 내부 분열 때문이었을까? 거란이 그만큼 강했을까?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면 펼쳐졌을 풍경을 한 장면씩 같이 따라가 봅니다. 1차 사료가 부족한 그 멸망의 진짜 정체를 같이 봐봐요. 먼저 발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봅니다. 698년, 옛 고구려 영토 만주 동부에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구려 유민 출신 한 사람이 새 나라를 세웠다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대조영입니다. 후대 발해 사람들은 그를 고왕이라 불렀습니다. 대조영의 출신을 두고 1차 사료는 두 가지 시각을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구당서 발해전은 대조영을 고구려 옛 장수 출신으로 적습니다. 옛 고구려 군인 집안에서 나온 인물이라는 시각입니다. 신당서 발해전은 대조영을 송말말갈 출신으로 적습니다. 만주 일대 말갈 부족 출신이라는 시각입니다. 두 사료의 차이가 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핵심으로 깔려왔습니다. 다만 이전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조영이 옛 고구려 영토에서 옛 고구려 유민과 말갈 부족을 함께 이끌고 새 나라를 세웠다는 점입니다. 대조영이 첫 도읍을 정한 곳은 동모산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지린성 두나시 일대로 추정되는 산입니다. 산 정상이 자연요새 역할을 하는 지형이었습니다. 668년,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한 지 정확히 30년이 지난 시점에 옛 고구려 영토에 새 나라가 들어선 셈입니다. 30년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668년 평양성 함락 직후 당나라는 옛 고구려 영토에 안동 도읍부를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옛 고구려 유민들의 끊임없는 저항으로 당나라의 직접 통치는 30년 안에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그 공백에 대조영이 새 나라를 세운 셈입니다.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새 나라를 세울 때 당나라는 대규모 추격대를 보냈습니다. 천문령 일대에서 당나라 추격군과 대조영 부대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차 사료 구당서는 이 천문령 전투에서 대조영이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다고 기록합니다. 새 나라 건국 직전 첫 군사적 승리였습니다. 당나라는 처음에 대조영의 새 나라를 그저 변경의 한 부족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나라가 점점 커지자 당나라도 대조영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13년, 대조영이 정식으로 발해군왕이라는 칭호를 당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발해라는 이름이 공식 외교 무대에 등장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당나라가 대조영의 나라를 정식 외교 상대로 인정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군왕 칭호 자체는 당나라 변경 부족장에게 흔히 내려지는 격이었지만 발해는 그 후 한 세대 안에 군왕 칭호의 격을 훌쩍 뛰어넘는 자체 황제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발해는 만주 일대 다른 부족들을 차례로 흡수했습니다. 송화강 일대 말갈, 흑수말갈 일부, 옛 고구려 영토 남쪽 일대까지. 발해의 영토가 한 세대 안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발해 전성기 모습이 펼쳐집니다. 9세기 들어 발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당나라가 발해에 붙인 별칭이 있습니다. 해동 성국, 동쪽 바다 너머 번성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해동성국은 그저 외교적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 당나라가 발해의 영토와 군사력과 문화 수준을 공식 인정한 표현이었습니다. 부세기의 동아시아에서 해동성국 칭호를 받은 나라는 발해 외에 없었습니다. 발해의 영토는 다음과 같이 뻗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지금의 중국 헤이룽장성과 러시아 연해주 일대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대동강과 원산만 일대까지 내려와 신라와 국경을 맞댔습니다. 동쪽으로는 지금의 동해바다와 만났고 일본과 외교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서쪽으로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남북 길이만 따져도 약 2000km에 가까운 거대한 영토였습니다. 같은 시기 한반도 남쪽을 다스리던 통일신라보다 약 2배 가까이 큰 땅이었습니다. 발해 사람들은 이 거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오경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 5개의 큰 도시를 거점으로 영토를 분할 통치하는 체제였습니다. 그중 상경 용천부가 발해의 가장 큰 수도였습니다. 현재의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 일대에 위치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상경 용천부의 규모는 이러했습니다. 발불결과 상경 외성의 둘레만 약 16km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 당나라 수도 장안 다음으로 큰 도시 규모로 헤아려집니다. 도시 안에 거대한 궁궐과 절과 사찰과 시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상경 용천부의 구조는 당나라 장안성을 모방한 격자형 도시 계획이었습니다. 남북으로 곧게 뻗은 주작대로가 도시 중심을 관통했고 그 주작대로 끝에 황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궁 안 정전터에서는 발굴 당시 거대한 돌기단과 화려한 기와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계획 도시를 갖춘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오경 체제의 다른 도시들도 살펴봅니다. 동경 용원부는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위치해 일본과의 외교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발해 사신단이 일본으로 출항할 때 동경 용원부를 거쳐 동해를 건넜습니다. 중경 현덕부는 지금의 중국 지린성 일대로 발해 영토의 중심에 들어선 행정 거점이었습니다. 남경 남해부는 옛 고구려 동쪽 끝 함경도 일대로 신라와 국경을 맞댄 요충지였습니다. 서경 압록부는 압록강 하류 일대로 거란과 마주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발해 인구는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로 헤아려집니다. 군사력은 약 10만 명을 거느렸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기 통일신라 인구 약 300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발해는 농업과 목축과 어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만주 평원의 비옥한 땅에서 벼와 보리를 재배했고 산악지대에서는 말을 길렀습니다. 연해주 해안에서는 어업이 발달했습니다. 발해의 특산물 중 하나가 솔빈부의 말이었습니다. 솔빈부 말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최고급 분마로 인정받았습니다. 솔빈부는 지금의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일대에 있던 발해의 행정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길러진 말은 체격이 크고 지구력이 뛰어나 당나라와 일본의 황실이 직접 수입하던 최고급 품종이었습니다. 발해 부역의 핵심 품목이 바로 솔빈부의 말과 모피와 인삼이었습니다. 발해는 이 특산물을 들고 당나라 등주왕과 일본 큐슈와 신라 변경 일대까지 활발하게 교역했습니다. 만주 내륙의 큰 강과 동해 항로를 함께 이용한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였습니다. 해동성국 발해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짚어봅니다. 발해 왕족의 성씨는 2가지로 나눕니다. 시조 대조영의 후예 대씨와 옛 고구려 왕족의 후예 고씨입니다. 두 성씨가 발해 왕실의 양대축을 이뤘습니다. 대씨와 고씨가 한 왕실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의미가 큽니다. 왕실 스스로 자기 나라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인식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들이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가 강력한 1차 사료로 남아 있습니다. 발해는 727년부터 919년까지 약 192년 동안 일본의 사신을 약 34회 보냈습니다. 거의 6년에 한 번씩 일본의 외교 사절을 파견한 셈입니다. 일본 측에서는 그 사신들이 가져온 외교 문서를 속 일본기와 일본 후기 등 1차 사료에 그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발해 사신단의 규모도 작지 않았습니다. 한 번 파견될 때마다 적게는 20여 명부터 많게는 300여 명에 이르는 사신단이 동해를 건넜습니다.
사신들은 모피와 인삼과 솔빈부의 말을 일본 황실의 진상품으로 가져갔고 일본 측에서는 비단과 황금과 자기를 답례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외교 의례가 아니라 동해를 사이에 둔 활발한 무역 항로의 핵심 통로였습니다. 이 외교 문서에서 발해 황제가 자기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고려 국왕입니다. 고려는 고구려를 줄인 표현입니다. 발해 황제가 일본에 보낸 정식 외교 문서에서 자기를 고구려의 왕이라 칭한 셈입니다. 발해가 스스로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명확히 선언한 1차 사료가 일본 사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특히 759년 발해 제3대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가 상징적입니다. 1차 사료 속일본기 권 22에 그대로 옮겨진 이 국서에서 문왕은 자기를 고려국왕 대흠무라 적었고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격식 있는 외교 문장으로 옛 고구려와 일본 사이에 오랜 친교를 다시 잇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옛 고구려가 일본에 보내던 외교 전통을 발해가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발해의 정체성 문제는 상당 부분 풀립니다. 발해 사람들 스스로 자기 나라를 고구려 계승국으로 보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1차 사료에 깔려 있습니다.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발해 사람들이 사용한 문자는 한자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비석과 묘지명에 새겨진 한자 문장의 격조가 매우 높습니다. 당나라의 학문 체계를 적극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옛 고구려의 문자 전통을 이어갔다는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발해 황실은 주자감이라는 자체 최고 교육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주자감에서는 황실 자제와 귀족 자제들이 한문 경전과 역사서를 공부했고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직접 당나라 수도장안에 유학을 떠나 빈공과라는 외국인 대상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관련 1차 사료에 발해 출신 유학생 중 빈공과 합격자가 여러 명 나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학문을 갖춘 나라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교도 발해 사람들의 큰 종교였습니다. 상경 용천부 안에서 발굴된 절터만 9개를 훌쩍 넘습니다. 발해 불상과 기와는 옛 고구려 양식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당나라 양식의 영향을 함께 받은 독자적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경 용천부 흑룡사터에서 발굴된 거대한 석등은 발해 불교 미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높이만 약 6m에 달하는 팔각형 석등인데 옛 고구려 양식의 굵직한 균형감과 당나라 양식의 정교한 조각술이 한 작품 안에서 어우러진 독특한 모습입니다. 흑룡사 석등은 지금도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 발해 유적지에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발해의 또 다른 문화적 자산은 정해공주묘와 정효공주묘에서 발견된 묘지명입니다. 두 묘는 발해 제3대 문왕의 두 딸이 묻힌 무덤인데 그 안에서 발견된 묘지명에는 발해 황실의 한문 문장 격조와 옛 고구려 무덤 양식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정해공주묘는 1949년 길림성 활용 일대에서 먼저 발굴됐고 그 뒤를 이어 정효공주묘가 1980년대 초 같은 활용 일대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효공주묘 내부 벽화에 그려진 발해 사람들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옛 고구려 고분 벽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강성했던 해동 성국이 925년 말 갑자기 거대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거란입니다. 거란은 만주 서쪽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목부족이었습니다. 발해의 서쪽 국경에 마주한 이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란은 발해보다 약한 부족 국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9세기 후반부터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거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야율 아보기입니다. 야율 아보기는 906년부터 거란의 칸으로 활동했습니다. 916년에는 정식으로 황제를 칭하고 거란을 통일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구대 사람들은 이 나라를 요나라라 부릅니다. 야율아보기는 요태조라 불립니다. 야율아보기는 단순한 부족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만리장성 안에 한족 출신 관료들을 적극 받아들여 한족 행정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동시에 거란족 고유의 기마 군사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두 체계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야율아보기의 야망은 분명했습니다. 동방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란 군대는 먼저 만리장성 안쪽 한족 영토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가 발해였습니다. 거란 군대의 핵심 전력은 알로타라 불리는 기마 부대였습니다. 1차 사료 요사에 따르면 알로타 부대원은 어릴 때부터 말 위에서 활을 쏘는 훈련을 받았고 한 사람이 평균 2~3마리의 예비말을 함께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비말을 갈아타며 하루 100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던 셈입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빠른 기동력을 갖춘 군대였습니다. 925년 12월, 야유라보기는 직접 거란 군대를 이끌고 발해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거란 군대의 규모는 약 10만 명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야유라보기 본인이 직접 군대를 지휘했다는 사실에서 거란의 발해 침공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란 군대의 침공 시점도 의미가 깊습니다. 925년 12월은 만주 일대가 영하 3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보통 동방 일대의 군사작전은 봄이나 가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야유라보기는 이 상식을 깨고 한겨울 침공을 선택했습니다. 발해 측의 방어 준비가 가장 느슨한 시점을 정확히 노린 결정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만주 강물과 평원은 거란 기마 부대에게 오히려 빠른 이동 통로가 되어주었습니다. 거란 군대의 첫 공격 목표는 발해의 서경 암록부였습니다. 발해 오경 중 서쪽 끝에 놓인 거점 도시였습니다. 거란 군대는 빠른 속도로 암록부를 함락시켰습니다. 암록부 함락 소식이 발해 수도 상경 용천부에 전해진 시점에 발해 황실은 결정적 판단 착오를 범했다고 헤아려집니다. 거란의 진격 속도를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입니다. 암록부에서 상경 용천부까지 거리는 약 600km에 가까웠습니다. 정상적인 군대 행군 속도로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발해 황실은 그 한 달의 시간을 활용해 군사를 재편성하면 충분히 거란 군대를 막아낼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거란 군대는 곧장 동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발해 수도 상경 용천부를 향한 직선 공격이었습니다. 보통 동아시아 일대 전쟁에서 한 거대 도시를 함락시키려면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란 군대의 진격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습니다. 여기서 발해 멸망의 핵심 장면이 시작됩니다. 925년 12월 중순, 거란 군대 침공 시작. 그리고 정확히 15일 뒤인 926년 1월 14일, 거란 군대가 발해 수도 상경 용천부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선을 좀 더 자세히 따라가 봅니다. 1차 사료 요사에 따르면 거란 군대는 12월 21일 부여부를 함락시켰고 12월 29일 노상이라 불리던 발해 서부 거점을 점령했으며 그 다음 1월 초순까지 단 일주일 만에 상경 용천부 인근까지 도달했습니다. 600km 거리를 보름 안에 주파한 셈입니다. 동아시아 일대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진격 속도였습니다. 발해 마지막 황제 대인선이 거란 군대의 항복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거대 제국의 황제가 단 15일 만에 항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발해라면 상경 용천부의 거대한 성벽 안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식량도 충분했고 군대도 있었습니다. 발해 황실 입장에서는 그만큼 당황스러운 한겨울 친정 침공이었던 셈입니다. 대인선이 어떤 상황에서 항복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1차 사료는 매우 빈약합니다. 다만 요사가 전하는 단편적 기록을 종합해보면 이런 정황이 떠오릅니다. 거란 군대가 상경 용천부 성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발해 변경의 주요 거점들이 모두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지방 군사의 지원 부대 도착을 기대할 수 없는 고립 상태였던 셈입니다. 게다가 야유라보기가 직접 친정으로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해 황실 내부의 항전 의지가 급격히 흔들렸을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인선은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흰옷에 면을 두르고 상복 차림으로 거란 군대 앞에 나아갔습니다. 발해 황제의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때 상경 용천부 성벽 위에 서 있었다면 떠오를 풍경은 이러합니다. 한겨울 만주 평원에서 솟구치는 거란 기마 부대의 흙먼지, 성벽 안쪽 황궁 깊은 곳에서 흰옷으로 갈아입는 마지막 황제. 228년의 역사가 그 한순간에 응축된 풍경입니다. 이 흰옷과 상복 차림 자체가 동아시아 일대의 의례 코드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죽음을 황제 본인이 직접 선언하는 격식이었습니다. 1차 사료가 이 장면을 그대로 기록한 까닭은
그만큼 상징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228년 역사의 한 거대 제국이 황제 본인의 손으로 자기 나라의 끝을 공식화한 순간이었습니다. 대인선의 항복 직후 거란 군대는 상경 용천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해 왕실 사람들과 귀족들이 그대로 거란 군대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1월 14일 그 하루 안에 228년 발해의 공식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대인선과 그의 가족들은 거란 본토로 끌려갔습니다. 야유라보기는 대인선에게 오로고돌이라는 새 이름을 내려주고 거란 황실 내부에서 사실상의 유폐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한 황제의 마지막은 이방의 땅에서 이름까지 바뀐 채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 대인선의 황후와 일부 왕족 자녀들도 함께 거란 본토로 호송됐습니다. 거란 황실은 발해 왕족 일부를 거란 귀족 가문과 정략 혼인시키는 방식으로 옛 발해 왕실의 흔적을 거란 안에 흡수하려 했습니다. 대인선 본인의 정확한 사망 연도와 묘소 위치는 1차 사료에 명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거대 제국의 마지막 황제임에도 그의 마지막 흔적은 거란 황실 기록 한 줄에 짧게만 등장한 채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졌습니다. 925년 12월 중순부터 926년 1월 14일까지 정확히 15일. 이 15일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의문을 깊게 만듭니다. 인구 200만에서 300만 명, 군사 10만 명, 수도 외성 16km, 오경 체제를 갖춘 거대 제국이 어떻게 단 15일 만에 항복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발해 멸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갈립니다. 첫 번째 시각은 거란 군사력 압도 가설입니다. 거란 기마 군대가 발해 군대보다 훨씬 강했다는 시각입니다. 거란 기마 군대는 만주 일대 지형에 익숙했고 빠른 이동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발해 군대가 거란 기마 군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풀이입니다. 이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발해 군사 체계의 주력이 보병 중심이었다는 점입니다. 오경 체제 안에서 각 도시의 수비병이 주둔하는 정주형 군대였던 셈입니다. 반면 거란은 평생 말 위에서 살아온 유목 기마 부대였습니다. 정주형 수비군대와 유목 기마 부대의 정면 충돌은 처음부터 속도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수밖에 없었다는 풀이가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각은 내부 분열 가설입니다. 발해 말기에 왕위 다툼과 귀족 분열이 심했다는 시각입니다. 발해 마지막 30년 동안 황제 교체가 잦았다는 1차 사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황실 내부의 분열로 군사동원이 제대로 안 됐고 그 틈을 거란이 파고들었다는 풀이입니다. 특히 9세기 후반 발해는 대인수 황제 이후 황실 후계 다툼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발해 말기 약 20여 년 동안 황제 교체가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일어났다는 정황을 짚어봅니다. 황실 내부 권력 다툼이 심해지면 지방 오경의 통제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거란의 침공이 시작되기 직전 발해 변경 지역의 군사동원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라는 풀이입니다. 세 번째 시각은 백두산 대분화 가설입니다. 발해 멸망 직후 약 13년이 지난 939년경에 백두산이 대규모로 분화했다는 지질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백두산 둔화가 발해 멸망보다 13년 뒤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일부에서는 그 시기에 백두산 일대에서 작은 분화 활동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발해 영토 일부에 화산재가 떨어져 식량 사정이 악화됐을 가능성이라는 시각입니다. 다만 이 가설은 1차 자료가 부족해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습니다. 939년 백두산 분화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힙니다. 분화 규모를 가늠하는 화산 폭발 지수 7등급에 해당하는 거대한 분화였습니다. 분화 당시 솟구친 화산재가 멀리 일본 열도 동국부까지 떨어졌다는 지질 조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분화 시점이 발해 멸망보다 13년 늦다는 점이 이 가설의 결정적 약점입니다. 멸망과 분화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1차 사료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가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거란 기마 군대의 빠른 진격이 발해 군사체계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 와중에 발해 황실 내부의 분열로 지방 군사 동원이 늦었으며 변경 지역의 식량 사정도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함께 깔려 있는 셈입니다.
단 하나의 원인으로 15일 멸망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학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발해가 사라진 뒤 발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살펴봅니다. 발해 멸망 직후 약 30만 명에 가까운 발해 유민들이 거대한 인구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한 곳이었습니다. 고려입니다. 고려는 발해가 멸망한 바로 그해 918년 한반도 중부에서 새로 건국된 나라였습니다. 발해 멸망 시점에 고려는 후백제와의 통일전쟁을 막 시작한 신생 국가였습니다. 발해 유민의 망명이 시작된 시점은 발해 멸망 직후부터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934년에 일어났습니다. 발해 왕세자 대광년이 직접 발해 유민 수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1차 사료 고려사권 이 태조 17년 7월 항목에 따르면 고려 태조 왕건은 대광년에게 왕시성을 내려주고 고려 왕실 친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발해 유민들에게도 토지와 가옥을 나눠주고 고려 백성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대광년의 망명 시점이 의미심장합니다. 934년은 고려가 후백제와 통일 패권을 두고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군량과 인력이 모자란 상황에서 왕건이 수만 명에 이르는 외부 유민을 정착시킨다는 결정은 단순한 인도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왕건 본인이 발해 왕실의 정통성을 정치적으로 흡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광년의 망명 직후 고려 군사의 사기는 눈에 띄게 올라갔고 그로부터 2년 뒤인 936년 고려는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왕건이 발해 유민을 적극 수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왕건이 발해를 동족 국가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왕건은 자기 후손들에게 남긴 훈요 10조에서 발해를 우리와 같은 친척의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발해, 고구려 계승국, 고려도 고구려 계승국, 두 나라는 친족이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왕건의 인식은 또 다른 흥미로운 1차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942년 거란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 50피를 진상품으로 보내 친교를 청했을 때 왕건은 이 사신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 보내고 낙타들은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만부교 사건이라 부르는 외교 단절 사건입니다. 왕건이 거란에 보인 이 강경한 반응의 직접적 이유가 바로 발해 멸망이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친척의 나라를 무너뜨린 거란과는 어떤 외교 관계도 맺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이 인식이 한국 역사학에서 발해를 한국사로 보는 가장 강력한 1차 근거 중 하나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고려 태조 왕건이 발해를 동족으로 본 1차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유민의 망명은 그 후로도 약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거란의 항복한 직후부터 1029년 흥요국 사태까지 발해 유민들의 부흥운동이 만주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실패할 때마다 발해 유민들은 다시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발해 멸망 직후부터 만주 일대에서 발해 유민들의 잔존 세력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록은 멸망 직후 형성된 후발해라는 짧은 잔존 정권의 흔적을 짚어봅니다. 그 흐름이 970년경 정안국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정안국은 발해 유민들이 만주 동부 일대에서 새 나라를 세우고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시도한 사건입니다. 송사에 정안국 사신의 입조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안국은 985년 거란 침공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후 1029년 옛 발해 영토 동남부에서 대열밈이라는 인물이 흥요국을 세우고 또 한 번 거란에 맞섰습니다. 흥요국 역시 약 1년여 만에 거란에 진압됐지만 그 직후 또다시 발해 유민 대규모가 고려로 망명했습니다. 약 100년 동안 누적 약 30만에서 50만 명의 발해 유민이 고려로 이주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고려 전체 인구의 약 10%에 가까운 큰 인구 이동이었습니다. 대광현이 받은 왕시성은 그 후 고려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대광현의 직계 후손들은 고려 왕실 친족으로 등재되어 일정한 자기와 토지를 세습받았습니다. 일부 1차 사르는 고려 중기 이후까지도 대광현 계열 왕씨 일족이 지방 호족으로 남아있었던 정황을 짚어봅니다. 발해 황실의 핏줄이 고려 왕실 친족 안에서 한 갈래로 이어진 셈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중 일부는 그 발해 유민의 직계 후손일지도 모르는 셈입니다. 당신의 성씨 어딘가에, 당신의 가족 족보 어느 갈래에
1100년 전 해동 성국 발해의 흔적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깔려 있는 셈입니다. 발해 멸망 후 발해 영토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란은 발해 영토에 동단국이라는 봉신국을 세웠습니다. 거란 황실에서 한 사람을 동단국 왕으로 임명했고 발해 영토를 거란의 동쪽 변경 자치 영역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동단국은 약 30년 정도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 후 거란 황실 내부 권력 다툰 과정에서 동단국은 사실상 해체됐고 발해 영토는 거란 본국에 직접 흡수됐습니다. 옛 발해 오경 도시들의 운명도 짚어봅니다. 거의 모두 황폐화됐습니다. 거란은 발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발해 도시들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옛 발해의 화려한 도시들이 200년이 지나기 전에 흔적만 남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금 발해 오경 유적은 한국, 중국, 러시아 세 나라 영토에 흩어져 있습니다. 상경 용천부 유적은 중국 헤이룽장성 닝안시에 있습니다. 외성둘레 16km의 옛 흔적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발해 시대 거대 건축물의 기단과 석등과 우물이 발굴됐습니다. 동경 용원부 유적은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에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러시아 측 발굴팀이 본격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해 시대 도로와 우물과 주거지의 흔적이 차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경 남해부 유적은 북한 함경남도 일대에 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 일부 발굴이 진행되었으나 자료 공개가 제한적입니다. 세 나라에 흩어져 있는 발해 유적의 발굴 자료들이 한 곳에 모이면 발해 역사의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현대의 쟁점도 깔립니다. 동북공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학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발해, 중국 지방정권이라는 시각입니다. 발해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학술 작업입니다. 중국 측 동북공정의 주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발해 영토 대부분이 현재 중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발해 왕실이 당나라로부터 군왕 칭호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측 학계는 동북공정에 강하게 반박합니다. 한국 측 주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조영이 옛 고구려 영토에서 옛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를 건국했다는 1차 사료. 둘째, 발해 왕실이 일본 외교 문서에서 자기를 고려 국왕으로 칭했다는 1차 사료. 셋째, 고려 태조 왕건이 발해를 동족으로 인식하고 발해 유민을 적극 수용한 1차 사료입니다. 1차 사료 세 가지가 모두 발해, 고구려 계승국, 한국 역사를 가리키는 셈입니다. 다만 동북공정 논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한국 학계의 학술 교류가 일부 단절된 상태에서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해 유적 발굴 자료의 일부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별도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해 유적이 자국 영토에서 발굴되었으므로 발해를 자국 고대 역사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은 발해 중국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발해를 둘러싼 한중러 영토 분쟁과 역사 해석 분쟁이 지금도 진행 중인 셈입니다. 다시 926년 1월 14일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흰옷에 면을 두르고 거란 군대 앞에 나아간 발해 마지막 황제 대인선. 15일 만에 무너진 해동성국. 30만 명의 발해 유민이 고려로 이주한 그 100년의 여정. 발해 멸망의 진짜 정체는 1차 사료 부족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란 군사력 압도 가설, 내부 분열 가설, 백두산 대분화 가설, 세 가지가 학계에서 함께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점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발해가 자기 정체성을 고구려 계승국으로 명확히 인식했고 고려 왕실이 이를 동족으로 받아들였으며 그 유민의 후손이 지금도 한국 사람들 안에 일부 흘러있을 가능성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가 떠오릅니다. 발해 멸망 시점이 바로 옛 동방 역사의 결정적 전환기와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918년 고려 건국, 926년 발해 멸망, 935년 신라 멸망, 936년 후백제 멸망. 단 18년 사이에
옛 동아시아 동방의 4대 왕조가 모두 사라졌거나 한나라로 통합됐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15일은 그 거대한 시대 교체의 한복판에 놓인 한순간이었던 셈입니다. 발해의 짧은 멸망이 옛 동방세계에 남긴 공백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 어떤 나라도 완전히 메우지 못했습니다. 만주와 연해주와 옛 고구려 북부를 하나의 정치체계 안에 묶은 한국 역사상 마지막 거대 영토 국가가 발해였기 때문입니다. 발해가 사라진 뒤 옛 한국사의 영토 범위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풀이가 한국 사학계 일부에서 깔려 있습니다. 해동성국 발해, 228년의 대제국, 단 15일 만의 멸망. 11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아 더욱 궁금해지는 그 짧은 멸망의 미스터리. 추가 발굴과 1차 사료 재해석이 진행될수록 발해의 마지막 그 15일이 한 단계씩 더 드러날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의 끝자락에 놓인 발해의 진짜 마지막 모습은 아직 완전히 그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만주 닝안의 흙 아래, 연해주 크라스키노의 바닷가 모래 아래, 함경남도 일대의 산자락 아래, 세 나라에 흩어진 발해의 흔적들이 한 곳에 다시 모일 그날이 언젠가 올 가능성. 그 가능성 위에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발해의 마지막 정체.